했습니다. 정 실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우선 호출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택시비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도입 논란 미기슈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단체 관광 금지 등 금한령을 내린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관광업계와 중국 진출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해법, 경제 콘서트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뉴스 콘서트 지금 출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건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거나 실무자 선에서 한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측근들에게 조사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고 말했다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 2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7억 가운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10만 달러는 본인이 직접 받았고 공적인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었던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선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70억을 삼성이 대납한 건 몰랐고 에이킹건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67억 원을 본인의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큰형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이 넘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김윤옥 여사에게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단서가 포착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그럼 검찰 취재 중인 임소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죠. 임 기자, 이 검찰이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나는 관련이 없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할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고요. 이 전 대통령도 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작성된 진술조서 분량이 190쪽이나 됐는데요.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넘게 변호인 4명과 함께 직접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도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부분을 조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수사팀 사이에 특별히 마찰이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부인하는 것도 권리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혐의 입증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임 기자가 이틀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뭐 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일단 소환 전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미리 자택을 찾았었는데요. 하루 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온 취재진이나 중계차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만큼 고요했다는 뜻인데요. 원래 논현동 주택가가 큰 저택들이 많은 곳이라 사람들의 통행도 많지 않고 조용한 편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치고는 자택 주변이 매우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지지자 모임으로 자택 앞이 좀 더 떠들썩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밤새 이들이 집 앞을 지켰기 때문에 기자들도 사실 집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조금 외롭다 싶을 정도로 주변에 1인 시위자만 자리를 지켰고 오늘 아침에는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그나마 구속 촉구 현수막을 든 시민들도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옆을 지킨 건 과거의 참모진들. 보셨겠지만 맹영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장다사로 전 수석 등이 자택을 찾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유인촌, 권재진 전 장관 등도 자택을 방문해서 조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사법 처리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요. 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조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네.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단 밝혀진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데요.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이 정해지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안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를 보면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긴급 체포 없이 21시간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걸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본래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달아나서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종종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스스로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고 구속 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과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계속 예고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눈에 띄는 부분과 한계를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직접 상당 부분의 연봉을 회사와 함께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연 900만 원의 연봉을 정부가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 초봉이 연 1,800만 원이라고 볼 때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500만 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1.2%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고 주변에 아파트 같은 주거단지가 없는 공단이나 산단으로 출근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달마다 교통비 10만 원씩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청년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도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이렇게 이번 대책은 주로 중소, 중견기업 일자리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혜택을 합하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앞으로 연 1,035만 원 이상을 더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등 창업 활성화 정책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기존 대책의 확대에 불과하다거나 확실해지지 않은 추경에 지나치게 기대 결국 퍼주기 정책에서 머무른다. 혹은 정권 4년 이후에 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은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에코붐 세대, 즉 1990년대 초반생들이 대거 고용시장으로 밀려들 앞으로의 3년 동안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던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귀국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흘간의 중국,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시진핑 주석이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중국 옛말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향해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주변국 방문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위원 인선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내일 첫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차후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베이징 현지에서 리 부상이 북한과 스웨덴 외교장관 회담 참석자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이 북미 접촉 창구로 이용돼 왔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미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남조선 주가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심정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생들의 비만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 학생들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764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검사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표준 체중 대비 비만인 학생의 비율은 17.3%였습니다. 비만 비율은 1년 새 0.8%포인트 늘었고 10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6.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시 지역 비만율은 14.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읍면 지역은 18%로 평균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비만율 역시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1%포인트 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초등학생 68%에서 고등학생 80.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도 고등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청와대는 채용 비리를 통해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를 하기로 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직권 면직 대상이 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 2월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우선 호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면서 택시비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도입에서 비롯된 택시비 인상 논란, 오늘 빅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최근 법정에선 국정원 직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검사든 변호인이든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말단인 5, 6급을 다 기소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섰던 상부가 시킨 일들을 했고요. 지금은 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서 그때 일들을 털어놓으라고 하니까 협조했는데 기소까지 됐으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어쩌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은 그 정권 뜻에 맞춰 일하도록 강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시해서 따랐다가 면죄부가 안 되고 말단이라도 영혼 없는 공무원이 용인되지 않는 지금, 공무원이 정권의 입맛보다 국민의 이익을 쫓게 할 제도 마련을 고민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이세옥의 한마디입니다. 네, 전종원의 빅이슈입니다. 아무리 목적지를 외쳐도 멈추지 않는 택시. 도심에서 밤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 택시 잡자고 거리에 늘어선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승차 거부 3번 걸리면 퇴출하겠다. 으름장을 놔도 피부로 느끼는 변화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공룡이죠. 카카오택시가 돈을 더 내면 바로 택시를 배치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힘들게 뭐 더블 이런 거 외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돈을 더 내고 이용하자는 건데 이번 달 안에 당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괜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카카오택시가 부분적으로 유료화됩니다. 돈을 더 내면 우선적으로 개인 택시를 배차해주는 방식이 당장 이번 달 말 도입됩니다. 혼잡 시간대나 강남역 등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지만 이 같은 호또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되는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제공하겠다는 유료 서비스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즉시 배차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근처에 있는 택시를 찾아서 가장 빨리 배차를 해주겠다. 가격은 최대 5,000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3,000원인데 비싸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선 배차 기능입니다. 택시를 불렀을 때 배차될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적으로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낮에는 1,000원, 밤에는 2,000원 정도를 더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중요한 건 이제까지 무료였던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당장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겠다는 건 불법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카카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휴대폰 앱 기능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좋다. 그렇다면 웃돈을 안 내는 손님은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평소 호출에 잘 응한 택시에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써서 무료콜을 기피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카카오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 무려 125만 건입니다. 업계 측은 이 가운데 10% 그러니까 12만 건 정도는 심야나 출퇴근 시간대 유료 이용자로 옮겨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호출한 뒤에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되는 탑승 완료율 지금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웃돈을 내는 유료 승객들의 경우에는 탑승 완료율 90%에 달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당연히 껑충 뛸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 택시 유료 앱이 시행되면 이 업체 1년 매출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놓고 웃돈 받겠다는 것 아니냐. 또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공룡 카카오 택시가 이렇게 되면 택시 기본 요금이 안 올라도 결과적으로 승객들이 내는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불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택시 기본 요금 인상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년째 묶여있는 기본 요금을 올 하반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운행거리 2km당 3,000원인 기본 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올리던 택시 요금을 지난 2013년부터 5년째 동결했지만 올해는 연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기본 요금과 함께 주행 중 100원씩 늘어나는 거리 시간 요금도 인상하고 할증 시간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이후로 3, 4년 주기로 3,400원씩 올랐습니다. 2009년에 2,400원, 그다음에 2013년에 3,000원, 이후 5년 동안 한 번의 인상도 없다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 요금이 4,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0원짜리 우선 배차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요금과 합치면 6,500원이 되죠. 5,000원짜리 즉시 배차를 하면 어떨까요? 무려 9,500원이 나옵니다. 기본 요금 3,000원일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 넘게 가격이 뛰는 겁니다. 기본 거리인 2km 정도 가려고 이 돈을 낼까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겠지만 택시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잡기가 좀 수월해질까? 일부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앱을 악용해서 승객들을 골라 태우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카카오 택시로 직접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요금 5,000원 정도인 신용산역과 경복궁역을 목적지로 하자 호출 중이라는 메시지만 이어집니다. 그런데 15,000원 정도 줘야 하는 신천역을 입력하자 1분도 안 돼 택시가 잡힙니다. 근처 뒷골목으로 가봤습니다. 택시 서너 대가 불을 끈 채 서 있고 기사들은 하나같이 차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손님이 입력한 목적지를 보며 태울 승객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보통 1, 2초에 하나씩 무서운 속도로 호출이 오지만 이동거리가 짧은 호출은 무시해버립니다. 탑승하려는 승객을 뿌리치고 택시가 달아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미처 손잡이에서 손을 빼지 못한 승객이 끌려가다가 바닥에 고꾸라지죠. 이 전형적인 승차 거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의 27%가 승차 거부에 관한 불만이었는데 불친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 승차 거부와 불친절은 여전한데 택시비는 아마도 오를 것 같습니다. 불만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택시 공급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건 서비스의 질일 겁니다. 실제 매출 감소로 고전하던 일본 택시 업계는 친절한 서비스와 요금제 다변화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와 업체 모두 요금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빅이슈였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8년 만에 메달에 도전하는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결승 진출에 실패해
동메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랭킹 5위 영국과의 예선 10차전. 양 팀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7엔드까지 4대4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8엔드. 영국의 스톤 2개가 하우스 안에 포진해 있었지만 정승원이 절묘한 드로우샷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이 승리로 우리 대표팀은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진 중국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 역시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마지막 스톤이 우리 스톤보다 버튼에서 먼 거리에 멈추면서 대표팀은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9승 2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은 승자승 원칙에 따라 중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예선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캐나다를 만난 대표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전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7골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3, 4위전으로 밀린 대표팀은 모레 미국 이탈리아전 패자와 동메달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한 홈쇼핑 채널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의 강남훈 대표가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공채를 실시하면서 특정 응시자 10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주도했습니다. 서류 전형 심사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경우 중소기업 우대 항목에서 10점 이상 가점을 줬고 인적성 검사에서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재응시 기회까지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특정 응시자를 거론하면서 강 대표에게 잘 살펴봐달라는 청탁을 했고 강 대표가 이를 채용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정 채용 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직 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들 임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금전거래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 대표와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여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작년 3월 15일, 정확히 1년 전 중국 정부는 우리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 보복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로 금한령을 내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2년 전 이맘때 화제가 된 장면입니다. 인천 월미도에서 한 중국 업체 직원 4,500명이 치맥 파티를 벌이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관광은 중국 정부의 금한령 이후 싹 사라졌죠. 여기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나아지면서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 풀린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은 정말 컸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올 들어 부산항의 첫 크루즈선이 국제 여객터미널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의 경우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던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야 부산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이 예정된 크루즈선은 모두 119척에 25만 명. 사드 보복 조치 이전인 2016년에 208척 57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중국발 크루즈 38척의 입항이 또 줄줄이 취소될 경우 관광객 수도 당초 예상보다 10만 명 정도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관광업계 손실입니다. 한국 관광하지 마라. 중국 정부의 명령 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볼까요? 당초 정부는 중국인이 최대 20만 명 평창을 찾을 걸로 봤는데 막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2만 명,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간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2년 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48% 줄어들어
416만 명에 그쳤습니다. 유커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은 것이죠. 이 중국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면서 지난해 여행 수지 적자 17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현장에서는 유커의 산업 연관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이 중국 관광객 하면 먼저 화장품 쇼핑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유커가 오면 화장품 매출도 늘지만 이 화장품을 사러 밥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니까 관련 업계 일자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중국에서 장사하는 유통기업과 자동차 회사들도 있는데 이들이 받은 차별과 손실 상당했습니다. 이런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합치면 사드 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 피해 금액 하루 2천억 원, 연간 67조 원이 넘는 걸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우리 수출액의 1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우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유커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도 관광객 다변화 같은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던 타이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타이완의 경우에 하나의 중국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면서 유커들이 30%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3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큰 폭으로 줄어든 유커를 채운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 관광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과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 절실해 보입니다. 올 1월 우리의 여행 수지 적자 2조 원이 넘어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은 1조 원, 반면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은 3배나 더 많았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서 올 봄쯤 사드 사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요. 우선 우리 체질을 바꿔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 자,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하락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결합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3포인트 상승한 2,492.38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3.51포인트 오른 890.4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의약품과 음식료품업이 2%대 강세를 기록한 반면 보험, 전기전자업은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065.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을 지배한 이슈는 디커플링입니다. 이 디커플링, 주식시장에선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가 다르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오늘 새벽 뉴욕 다우지수는 무역전쟁 우려로 3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버텨냈습니다. 디커플링 장세가 나온 겁니다. 아직 우리 증시에는 북한 관련 훈풍과 IT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패턴을 보면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미국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이 정도 하락이라면야 괜찮겠지만 급락 모습이 나올 땐 결국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는 커플링이 된다는 뜻이죠. 오늘 밤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정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2월보다 9.8% 증가한 6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매매 거래량보다 6%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81% 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이 석 달 만에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고 지방 아파트 값은 낙폭이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최고 경영자의 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2만 8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고용 창출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달 우리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월별 신규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0만 명 증가했는데요.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30만 명 넘는 신규 취업자가 나왔고 이 고용시장이 힘들었을 때도 매달 20만 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제 10만 명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용 쇼크의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통계청은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부진을 이유로 꼽았지만 시장에선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사장님들이 직원이나 알바생을 크게 줄였고 이 결과가 2월 고용 쇼크로 나온 걸까요? 현장에선 모든 탓을 최저임금에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정부는 이번 일자리 쇼크 때문에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정확히 분석해 내야 일자리 추경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정철진의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보도국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MBC 월드는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이중 스파이 암살 의혹, 그에 따른 영국과 러시아의 일촉즉발의 갈등, 그 내막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기에 들어가 요인 암살과 테러를 맡습니다. 그런데 내부자의 배신으로 정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 당국의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이런 영화 같은 사건이 최근 영국에서 일어났는데요. 열흘 전 전직 러시아 스파이와 그의 딸이 영국의 한 쇼핑몰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스파이 독살 의혹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사건 발생 직전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이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오른쪽이 그의 딸입니다.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지금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주목할 점은 세르게이가 러시아 정찰국 장교 출신이란 겁니다. 비밀 정보를 영국에 넘긴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가 이후 러시아가 스파이를 맞교환하면서 영국에 넘어왔는데요. 러시아에겐 당연히 눈의 가시였죠. 영국은 이번 독살 사건에서 검출된 노비촉이란 신경작용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비촉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독극물인데 북한이 작년에 김정남 암살에 사용했던 VX 신경가스보다 독성이 7, 8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살 사건의 목격자 그리고 영국 총리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And I saw on the bench over there was a man being sick on the floor, leant over, and a woman laying on the floor. I didn't see the woman, she was surrounded by paramedics, but they both looked fairly ill by the sounds of it. Mr. Speaker, on Monday I set out that Mr. Skripal and his daughter were poisoned with a Novichok, a military-grade nerve agent developed by Russia. Based on this capability, combined with their record of conducting state-sponsored assassinations, including against former intelligence officers whom they regard as legitimate targets, let me start with the immediate actions. The United Kingdom will now expel 23 Russian diploma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undeclared intelligence officers. They have just 1 week to leave.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는 외교 보복. 추방 규모로 볼 때 최근 30년간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 일부 자산을 동결하고 영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러시아인 입국도 제한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교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국의 조치, 러시아 스파이의 의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12년 전 알렉산드르의 죽음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스파이였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는 다른 러시아 스파이를 만나서 차를 마신 뒤에 숨졌습니다. 몸에선 방사능 물질이죠. 플루토늄 210이 검출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의 테러로 결론을 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의제로까지 올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If the Russian government stopped using chemical weapons to assassinate its enemies, and if the Russian government stopped helping its Syrian ally to use chemical weapons to kill Syrian children. Я, кстати, хочу спросить свою британскую коллегу, это на ООН тож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о готовящейся кибератаке на Россию. Предупреждаем, все это без ответа не останется. Мы вынуждены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власт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установление истины интересует в последнюю очередь, а движут ими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мотивы. 자, 그럼 러시아의 입장은 뭘까요? 사건 초기에 침묵하던 러시아는 영국의 정치 쇼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국영방송이 푸틴 경쟁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방송하고 또 nemtsov 전 부총리나 푸틴 비판 기사를 쓴 기자가 피살된 점, 또 최근 영국에서 푸틴을 비판했던 러시아 재벌의 친구까지 의문사를 당하자 의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 들어보시죠. Безусловно, политическо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шоу, которое было устроено главой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видимо, еще какими-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Мы,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знаем, кто за этим стоял, но олицетворяла всю эту кампан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имическое оружие было применено, как со слов говорит премьер Мэй, и никто не может найти ни одной камеры, и никто не может найти никаких следов, что это за чушь. Is Russia behind the poisoning of Sergei Skripal? Слушайте, я занимаюсь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Как вы видите,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А вы мне говорите о каких-то трагедиях. 이번 사건이 신냉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편을 들면서 푸틴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대선을 코앞에 둔 푸틴은 러시아 독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정면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특히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영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는 신형 핵무기 개발 등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이번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이 신냉전 시대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월드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국으로 들어온 국제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외교수장으로 내정된 폼페이오 띄우기에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 인준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북미 회담 개최 시기가 연기될 거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신임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폼페이오에 대해 이례적으로 폼페이오의 성공적 경력이라는 자료를 내고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지적을 홍보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했던 틸러슨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폼페이오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특명을 부여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뒤 폼페이오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고 어제는 공화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We've asked Pompeo before about his quotes on enhanced interrogation, torture, waterboarding, and he's basically stuck by the fact that he doesn't believe it's torture. 첫 여성 CIA 국장으로 지명된 헤스펠도 고문 관여 등의 전력이 논란이 되며 인준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5월까지 인준 절차를 끝내고 북미 회담 준비를 마치기 어렵다며 회담이 6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오늘의 뉴스 테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1인당 연 900만 원을 보조하는 등 재정 투입을 통해 향후 4년간 일자리 22만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던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하루 종일 봄비가 촉촉히 내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이현승 캐스터. 네, 서울은 비가 일찌감치 그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km 안팎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빗줄기도 약해지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는데요. 제주 산간의 호우경보가,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마치 얼음비처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백록담에 232, 남해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27mm가량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 10에서 40, 경남 남해안 5에서 20, 충북과 그 밖의 남부로도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강원 산지에 최고 7cm가량 춘설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주말 아침까지 쌀쌀하다가 주말 낮부턴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7년 전 오늘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 가족들의 첫 서신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 복원의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데요. 꽉 막힌 교류 협력도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17년 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현장, 그날 그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오늘 남북이 이산 가족들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6.25 때 잃어버린 딸과 두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어느새 100살이 된 어머니.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편지를 올리는 저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고 있습니다. 언니가 아직까지 우리 호적에 남아있다니까. 사망신고 안 내서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가실 때니까 눈 감으시지도 못하고. 정철진 앵커, 네. 왜 사드 보복 중국이 왜 안 풀어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뭐 풀어주겠다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풀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세기와 크루즈 관광이 허용되느냐, 네. 이것이 실질적인 허용의 뭐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뉴스 콘서트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내일은 더 쓸모있는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날 그 뉴스에서 보셨듯이 반세기 넘게 못 만났던 가족들, 단 몇 시간 상봉했던 이들에게 대체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그날 그 노래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가족에게 바치는 노래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